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네, 실한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말에도 뵙는 실한 김선생 되겠습니다. 네, 실한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 네, 실증 내는 한량. 그렇죠. 그래서 원래 네이티브 발음은 실한이에요. 실한. 오르한 파목 같은. 그렇지. 네, 전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고요. 카톡에서 플러스 친구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거의 지금 플러스 친구 대답 봇. 네, 거의 로봇이야. 자꾸 보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귀찮아 죽겠어. 물어보지 좀 마세요. 보도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해 알아들어. 근데 자꾸 우리가 이러니까 발끈하는 게 재밌어서 자꾸 물어보는 거 아니야? 또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아니 뭐 하여튼 물어보시는 거 좋고 제가 그동안에 너무 사회성 떨어지게 좀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주제를 모르고 네, 그랬던 것 같아가지고 네. 반성하는 의미에서 네.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주시는 분들이 너무 고맙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럼 그렇죠. 너무 고맙더라고. 내가 뭐라고.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그러니까. 여기 들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뭘 해야 되지? 대답이라도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냥 댓글은 이미 이렇게 이제 활발하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네. 그냥 그걸 지켜보시는 것만으로도 흐뭇해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는 또 막 댓글 달고 막 이러는데 누구는 달고 누구는 안 달고 이러기도 약간 조금 애매하고 네.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댓글은 뭐 저희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만 네. 저하고 또 이렇게 대화하고 싶으신 분들 혹시 계시면 힘 닿는 데까지는 적극적으로 해드리니까. 네. 주로 이렇게 뭘 여쭤보시나요? 김프로 맞나요? 뭐 이런 걸 제일 많이 물어보고. 거기 한 80%? 80까지는 아니면 한 40 정도는 되는 것 같고. 뭐 잘 듣고 있습니다. 굳이 대답은 안 해주셔도 돼요. 뭐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구나. 그럼 제가 대답을 해드리죠, 꼭. 굳이 그럴수록 대답을. 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리고 막 시사 질문해도 돼요. 막 이러면서 막. 그래요? 시사 질문을 막 이만큼 주시는 분도 있어. 아, 진짜? 진짜? 네, 그럼 제가 이제 방송에서 들으세요. 아, 그렇지. 뭐. 방송에서 들어야지, 우리. 네. 코너에 대한 질문 같은 것도 있으시고. 코너보다는 그냥 진짜로 답을 하는가가 아.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확인 네, 차원에서. 네. 시사에 대한 질문도 얘가 김프로가 맞는지 확인 차원에서 물어본 건가? 제대로 대답한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 뭐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네. 하여튼 뭐 감사하니까 제가 감사해서 이렇게 인사하고 뭐 그런 거니까. 네. 하여튼 나중에 자리 잡으면 저희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답을 하는 그런 코너도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려고 그러게요. 지금 고민 중인데 네. 뭐 지금 플러스 친구가 보니까 자기 카카오톡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아.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그게 가능한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생각하기로는 월화수목금 해가지고 그러게. 뭐 오피스 아워처럼 한 명씩. 네, 한 명씩 그러게, 정해놓고 그러게. 이렇게 말하는 뭐 이런 거 하면 재밌겠다 뭐 이런 재밌겠다, 생각도 재밌겠다.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아직은 뭐 그거 그렇게까지는 하고 나면 딱 통계란 게 나오잖아요. 네. 누가 있을 때 가장 질문이 적었나? 아, 그렇지. 누가 가장 인기가 없나? 그렇지. 요걸로 수렴될 가능성도 있겠는데? 그러겠네요. 그러게. 네. 뭐 거기에 좌절하는 우리가 아니니까. 그럼. 당신이야. 아니, 배 감독 좋다고 전해달라는 사람들도 있고 아, 황대리 그래요? 팬이라고 전해주는 사람도 있고 네. 아직까지 김 선생은 없었습니다. 아. 이 김 선생은 다행입니다. 팬이라고 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거를 의미를 두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만. 뭐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오빠 생각은 32살 남자분이 보내주셨는데 김 선생님 먼저 사연을 소개해 주시죠. 네, 주말 저녁에 참 잘 어울리는 사연인 것 같습니다. 이야, 김 선생 전공 나왔네요. 그러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원, 대학교 4학년. 학원 6살 나이차 함께 유학 준비. 네. 게다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늘 누가 날 데리고 옵니다. 그렇지요. 요런 정황들이 있죠. 네. 야,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정도면 난이도가 좀 높은 거 꽤 아니에요? 있는 편입니다. 또 있지. 있는 그렇지. 편이야. 가장 큰 거는 그 옆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학원 수업이 보니까 하루에 2시간 정도밖에 안 하는 것 같아. 네. 6, 7시간 같이 앉아있는 게 아닌 것 같아. 회화 수업 이런 게 아니잖아, 또. 네. 네.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프로는? 저는 정말로 재주가 없습니다, 이런데. 네. 그래요. 뭔가 이렇게 새로운 만남을 해가지고 뭐 네. 연애를 하고 이러는데 별로 재주가 없어가지고 네. 제 연애 패턴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알게 된 사람들과 연애를 한 경우가 훨씬 많아요. 네. 월등히. 새로운 만남에서 괜찮다 해가지고 접근을 했다가는 성사율이 별로 높지 않아서
저한테 받으시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한 발 빼시고. 근데 이것도 어쩔 수 없게 알게 된 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 않나? 이건 아니지. 그래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알게 된 거란 건 뭐 일을 같이 하거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통성명을 하게 되고 알게 된다.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강제적인 상황에 놓인 상황에서 뭐 이제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자연스러웠던 것 같은데 정말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미션을 해결하듯이 막 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상당히 쉽진 않습니다. 쉽지 않지. 저는 합 목적성이 있어야 된다. 뭐냐? 이 여자분은 유학을 준비하는 분이잖아요. 유학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유학을 준비해야지 무슨 연애야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첫 걸음을 떼기가 되게 어려워요. 스터디를 같이 시작하셔라. 스터디. 괜찮네. 그러면 통성명 하는 단계로 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요. 혹시 유학 준비 어디 하세요? 무슨 시험 준비하세요? 저랑 같으신데 스터디 같이 하실래요? 네. 요겁니다. 그래. 1차적인 친구도 단계. 같이? 그렇지. 같이 해야지. 네. 3명이 하기 좀 뻘쭘하다 그러면 누구 한 명 깍두기를 또 껴. 그렇지. 그 깍두기의 능력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네. 그래서 유학 스터디를 왕왕 하지 않습니까? 책도 돌려보고 시험 준비도 같이 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그거를 핑계 삼아 만남의 시간을 늘려야 된다. 그리고 여러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 미리 스터디하기 전에 공부 진짜 빡세게 하고 나가야 돼요. 그렇지. 본인의 삶에도 굉장히 좋은 그거네. 공부 빡세게 하니까. 이 오빠랑 공부하니까 진짜 도움된다. 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 그건 괜찮네. 괜찮은 포인트예요.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 그치. 이게 먼저다. 그래야 나에게는 유학 준비라는 그래도 대의명 명분이 있는데. 그래. 그걸 어기면서 괜히 가가지고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이러면 뭐야 너는?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지. 여기까지 와서 그러고 있어. 좋지 않아. 그렇지. 스터디를 핑계 삼아 준비를 빡세게 하시고 그것만 준비하면 안 돼. 왔다 갔다 하면서 밥을 계속 사라. 그렇지. 맛있는 걸 사라. 그렇지. 지금 30대니까 나름대로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학생보다는 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회사 생활 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공부도 좋아하고 아는 것도 많은데 밥도 잘 사는 오빠. 그렇지. 이 포지셔닝으로 가시면서 개인 정보를 하나하나 야금야금 꺼내야 됩니다. 그래요. 요거는 괜찮은데요? 스터디. 그래서 스터디를 그렇게 하는 거야, 다들. 그럼. 딴 거 없어. 자, 요렇게까지 하고 스터디 시작했다 그럼 사연을 다시 보내주세요. AS 들어간다. 상황별로 디테일하게. 스터디를 했는데 그 상대편 여자애가 좋아하기 시작하고 그래. 이 친구는 사정이 생겨가지고 그만둔다고 하고 학원을 그만두고 막 약간 이런 상황이지.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그렇지. 그런 일반적인 경우지. 그런 이머전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요.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그땐 다 또 나름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사이렌 키고 사연 상담해드릴게요. 그래. 긴급사연. 그렇지. 자, 이분께 술 친구 한 박스 드릴 테니까 스터디 결성하시고 뭐 스터디 기념으로 맥주 한잔 하자고 하신 다음에 그렇지. 술 친구를 싹 이렇게 나눠가지고 좋네. 야, 이 오빠가 준 거 먹으니까 다음날 술이 안 취해. 좋네. 괜찮잖아. 그럼. 자, 아무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월 7일 날 여의도 CGV에서 저녁 7시 반에 I Can Speak 단체 관람이 있어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영화 보고 또 저희가 그날을 위해서 굿즈를 준비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굿즈를 그냥 드리는 거는 조금 그래서 팝니다. 네. 팔고 그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사시는데 사실 수 있는 곳은 저희가 따로 공지를 해드리고요. 네. 그거를 구매하시면 저희가 이제 그것보다 훨씬 많은 뭘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에 다 시크릿박스 선물 하나씩 다 넣어가지고 드리거든요. 에코백은 15,000원이에요. 근데 15,000원인데 그 안에 몇만 원짜리 선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불복이에요. 받으시면 깜짝 놀래. 그리고 우리가 이걸 제작비로 쓰인 돈을 제외한 수익은 전부 기부합니다. 전액 위안부 할머니들께 도움되시는 활동에 기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의미와 우리가 만드는 거랑 이걸 좀 어떻게든 맞춰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근데 우리도 재밌더라. 그렇지. 그리고 사실은 이걸 좀 대대적으로 해보자 막 이래가지고 이제 뭐 남은희 선생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모셔가지고 한번 해보자 했는데 다 까였어요. 싹 다 까였어요. 싹 까였어요. 저희가 별로 안 유명해요 우리. 그리고 이제 남은희 선생님은 제가 저 통화를 해보니까 시장님이 되게 미안해하시면서 원래 언론 인터뷰를 안 하신대요, 잘.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걸로 유명하시다고. 그래서 되게 진지하게 말씀도 드리고 좀 했는데 조금 어려우실 것 같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그래서 이건 죄송할 일은 아니고. 그럼요. 그래서 백을 하나 보내드릴까 해요. 좋죠. 좋네.
저희 드로잉된 도안을 공개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은희 선생님의 얼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또 김프로가 A4 용지 40장 버려가면서 네, 아마존 밀림의 나무를 그만큼 희생해가면서 한 거예요. 그래요. 네. 하여튼 많이 사주시고 또 산 거 가지고 저희가 기분 좋게 기부도 하고 뭐 하여튼 재밌게 영화도 보고 뭐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2월 7일 날 여의도 CGV에서 7시 반에 있는 영화를 예매해 주셔도 되고 예매랑 관계없이 저희가 준비한 굿즈를 사셔도 되고 둘 다 하셔도 된다. 네,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굿즈를 사셨는데 영화도 보러 오실 거다 그러면 현장에서 저희가 나눠드릴게요. 네. 현장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조금 저희가 신경 써서 좋은 선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못 오시는 분들한테는 배송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돼지 엄마 김용민 선생님 모시고 찾아뵙겠습니다. 김용민 선생님요? 네, 선생님. 김 선생이네 거기도. 그러네. 우리 김 선생이 낫다. 오늘 무척 춥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영하 15도. 근데 특히 이 김프로가 있는 할렘가는요, 빌딩 숲이다 보니까 바람이, 불 때요, 어마어마하게 붑니다, 진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목동에서 제일 오래된 오피스텔이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냉방이 조금 힘들어요. 네. 이게 아무래도 중앙에서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름에 좀 더워가지고, 네. 겨울에는 좀 걱정을 했는데, 괜찮은 거예요. 뭐 라지에이터 방식인데 따뜻해. 그래서 겨울은 괜찮구나. 난방비 폭탄을 맞았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공짜가 없어. 정말.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난감합니다. 네. 냉방도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요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어떻게 해야 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할렘가를 택한 원죄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와 함께 오늘도 현대 세계타워 19층에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또 뜨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든 사고를 치면은 바로 이제 김포공항에서 떠서 일본도 갈 수 있어요, 거기. 그렇지. 네. 그럴 계획을 좀 세워두고 있습니다. 우리 김프로. 착하게 살면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말이죠. 자, 시끄럽고 내주가 너무 길어요.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너무 일들이 많아가지고. 일이 많았어요. 이건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한 주제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가장 처음에는 그래도 제일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 네. 판사 블랙리스트. 아이고, 세상에. 사실은 이게 그렇게까지 공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제 다루는 거에 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공분하거나 이런 건 약간 좀 덜한 것 같아요. 여기서 잠시 또 우리 김프로를 위한 깔때기를 대자면은 김프로가 판사 블랙리스트 다시 불거진다. 그럼요. 다시 커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판을 다 꿰고 있어요? 아니 이건 굉장히 그럴 만큼 중대한 일이고 누가 보더라도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랬을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안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 나오면 이거는 사실 역사적으로나 사법사적으로 의미가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법부가 지금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몇 번 사법파동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건 이제 뭐 개인 판사들이거나 밑에 단에서 이렇게 조금 관행으로 있었던 뭐 이런 부조리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예를 들면 뭐 변호사들한테 한 30만 원씩 이렇게 관행처럼 주고 가고 뭐 이런 게 옛날에는 많았어요. 뭐 이건 한참 전 일이지만 누가 누구한테 돈을 주었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판사 방을 자유롭게 방문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 스크린 도어가 있어가지고 용무가 없으면 올라갈 수가 없는데 옛날에는 그냥 다 개방돼 있으니까 뭐 법원에 있다가 나가신 분들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놀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거기 보면 뭐 이제 실무를 하는 실무관들도 있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식사하라고 어디 가서 돈도 많이 벌고 이런 거 아니니까 밥이나 드세요라고 하면서 봉투에다가 한 30만 원을 넣고 이걸 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대단한 뇌물임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실비조로 식사하라고 돈 주고 가는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관행으로 늘 그렇게 있고 선배였던 사람이 후배 챙겨준다고 그냥 변호사 됐으니까 밥이나 좀 챙겨 먹으라고 그렇게 놓고 가는 것들이 드러나면서 한번 막 난리가 나고 물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행들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사법 파동이다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종종 있었는데 이렇게 법원의 행정처라는 대법원 직속기구에서 전체 판사들의 뭐 성향을 분류해가지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그것도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아예 조직도 막 좌지우지하고
그걸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했다는 거는 사법부가 존재해야 될 이유 자체를 상실하는 거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이어서 지금 사람들이 그냥 체감하시는 것보다는 사실 서초동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위기감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렇군요. 30만 원씩 이렇게 변호사가 판사들한테 줬다. 그럼 앞으로 재판 때 잘 봐달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때는 실비라고 보통 불렀는데 실비를 그냥 주고 가는 건 정말 그냥 밥값 정도. 그리고 약간 인정 뭐 요런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판사로 있다가 변호사로 나가면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몇억 몇십억 몇백억 뭐 이렇게 버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지. 30만 원씩 주고 가는 거는 뭐 뇌물 잘 받을 이런 거보다 그냥 약간의 인정.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뭔가 자기만의 세계에서 이렇게 관행으로 굳어졌던 게 있었는데 지금은 싹 없어졌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5학년 되는데 손잡고 어디 가면은 어른들이 아이고 씩씩하게 생겼구나 하면서 이제 10,000원 지폐를 건네줬을 때 얼마나 전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결국 제 돈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맥락이군요. 네,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그걸 들으시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들으실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옛날에는 둔감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면서 전부 다 싹 그런 관행이 없어졌거든요. 지금은 큰일 나요. 그럴 수도 없고 그렇지. 변호사 자체가 판사방에 그렇게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계기가 한번 있으면 그걸로 수준이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걸 밟아서 차근차근 올라왔는데 그게 한 방에 무너진 거기도 하고 이거는 사실은 이제 말도 안 되는 거라 판사들 입장에서는 이걸 짐작은 다들 하고 있죠. 성향에 좀 안 맞으면 좋은데 못 가는구나. 그러한데 그러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번에 매우 위중한 문제란 거죠. 한마디로 엄청나게 큰 거예요. 행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판 관련한 청탁을 했고 사법부는 오케이 냉큼 받아가지고 그대로 이행을 했고 오랏 재판 결과도 아주 흡족하네. 그렇죠. 이상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얘기하면 우병우가 찾아와서 원세훈 국정원장이 이거 선거법 위반으로 나오면 우리 정권 자체가 조금 그렇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걸 아사모사하게 좀 빼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거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알겠다고 하고는 동향 파악을 이제 미리 해가지고 알려준 거예요.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걸 미리 알려준 거죠. 그게 그때 말씀드렸던 지록위법 판결이라고 법원 내부에서 욕먹었던. 근데 2심 때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가지고 실형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는 실형을 때릴 거기 때문에 올고든 판사였던 거죠. 이 사람이 안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동향 파악이 쉽지 않다는 거를 알려준 내용이 지금 걸린 거거든요. 그리고 2심 판결이 나오니까 우병우 방방 뜬 거죠. 이런 게 어딨냐. 그래서 법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르는 사람 같았으면 우격다짐으로 와가지고 막 했을 텐데 법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니까 와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대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을 때 전원합의체에다가 해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하고 지나갈 텐데 대법원 재판은 보통 소부라고 그래가지고 1부, 2부 이렇게 4명씩 돼 있어요. 그래서 4명이 한 팀을 이뤄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혐의가 큰 것들, 뭐 민사 사건 같은 경우는 1억 원 이상 이러면 그냥 지방법원 1심, 2심 판결할 때는 판사들이 3명이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부장판사가 있고 양쪽에 배석판사가 앉아가지고 재판을 하는 식인데 대법원은 그게 4명이에요. 그래서 주심 재판관이 1명 있고 나머지 이제 3명 이렇게 묶여가지고 재판 연구관들이 또 쫙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는 구조란 말이에요. 위험한 거죠. 왜냐면 또 소부로 하게 되면 주심 재판관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조금 진보적이거나 내지는 법대로 하는 사람이면 그냥 골로 갈 수 있잖아요. 피곤하지. 그러니까 이거를 전원합의체, 그러니까 대법관이 13명인데 13명이 전부 모여가지고 투표를 하듯이 이걸 하게 되면 과반을 넘으면 되거든요. 그럼 7명만 넘으면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던 사람이 11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전원합의체에다가 붙여달라고 그래가지고 전원합의체를 됐어요, 실제로. 그래서 거기서 13명 전부 다 문제가 없다. 그래가지고 빠꾸를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려갔는데 그게 그냥 원세훈이가 문제없다. 문제없다. 선거법 위반 안 한 거다. 그러니까 이건 선거 개입 안 한 거다라고 하고는 돌려보낸 거예요. 그냥 돌려보내기 뭐 하니까 선거법을 위반했다. 선거에 개입한 거다라고 했던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 증거들이 이거 조금 증거 능력이 모자라다. 그러니까 책임을 검찰로 돌린 거예요. 검찰이 증거를 명확하게 찾아와야 되는데
증거가 좀 모자라니까 증거가 없어가지고 죄를 물을 수 없다라고 해야 그나마 면피가 되잖아요. 예. 이거는 죄가 아니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 양심상 나중에 이제 말이 안 되니까 증거가 좀 모자라라는 식으로 파기환송을 해가지고 보냈는데 이거를 그냥 일사천리로 바로 2심을 다시 하게 되면 조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냥 묵혀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재판이 안 됩니다. 계속 시간만 흘러가다가 예. 재판부가 한번 바뀌어요. 예. 그리고 새로운 재판부가 왔는데 그 왔을 때가 이미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또 다시 다른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렇지. 자기들 의도하고 달리. 그러니까 원래 2심은 원세훈에게 중죄가 있다 해서 제대로 판결한 거죠. 그래서 뭐 법정 구속도 하고 빅엿을 먹었는데 3심 대법원 가가지고 이걸 엎었단 말이지. 네, 다시 판결해 이러고 보낸 거예요. 우병우가 전원합의체로 보내달라라고 요청했던 그 재판에서 13대 0으로 원세훈이 이겼어.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파기환송을 했는데 그 사이에 촛불혁명이 일어났고 정권은 엎어지고 이런 와중에 또 원세훈의 비리는 또 더 크게 드러났고 그래서 원래 2심보다도 더 센 중형을 먹고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3심은 한마디로 말해서 원세훈에게 더 벌을 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돼버렸어요. 빅픽처가 있었다면 그럴 수도 있죠. 이 모든 걸 다 예상하고 그랬으면 왜냐하면 그때 만약에 그냥 징역으로 끝났으면 예. 징역 3년으로 끝났으면 예. 그냥 그거 받고 말았을 거거든요. 확정돼서. 그렇지. 그럼 죄를 다시 물을 수 없을 텐데 예. 지금 그 형량도 올라갔죠. 예. 그리고 거기다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기소돼가지고 지금 그거보다 더 세게 맞게 생겼으니까 예. 하여튼 죄값을 제대로 치르고 있는 셈인데 아이고. 우병우가 그렇게 와가지고 예. 그냥 하란다고 법원이 그걸 마음대로 그냥 막 하겠습니까? 이상하잖아요. 네. 아무리 그래도 법원인데 네. 뭐 대통령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병우한테 뭐가 약점을 잡혀가지고 그랬을까 생각했을 텐데 법원에 수건 사업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네. 상고법원이라는 걸 하나 더 만들고 싶었던 이게 대법원으로 그러니까 1심, 2심 그다음에 대법원 3심이잖아요. 근데 이게 3심을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승복을 잘 안 하잖아요. 무조건 3심 가거든 끝까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2심에서 저도 계속 3심 넣는 거예요. 건수가 너무 많으니까 예. 업무가 너무 과중된다라는 명분 아래 상고법원이라는 걸 중간에다 하나 더 만들자. 1심, 2심 있고 이제 상고를 하게 되면 그 중간에 법원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일반적인 사건이거나 뭐 주목을 조금 안 받거나 아니면 아주 통상적으로 그냥 각하되거나 뭐 기각되거나 이럴 만한 것들 그런 내용은 상고법원에서 처리를 좀 하고 그리고 좀 의미가 사회적으로 있거나 언론에 뭐 관심을 조금 받는 거거나 이렇게 좀 사이즈가 큰 제대로 다퉈봐야 될 것들만 대법원에서 받아가지고 하자.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4심제가 되는 셈이거든요. 예. 그리고 조직 자체가 하나 생겨가지고 커진다는 얘기는 예. 헌재에서 자꾸 최고법은 이제 헌법이니까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 파면하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막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뭔가 권위를 인정받고 뭐 이런 것들이 약간 마뜩차는 분위기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원 조직 자체가 커지고 법원이 이렇게 많아지고 하게 되면 그 자체로 권력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모로 법원에서 굉장한 수건 사업으로 상고법원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뭐 이걸 지하철에다가 홍보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로 막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어요. 예. 근데 그거를 결정하는 거는 사실은 조직 법상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바터를 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상고법원 우리 받아주는 대신에 우리가 정권에서 원하는 거 이렇게 해줄 테니까 어느 정도는 이렇게 맞춰갑시다. 라고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렇게 추정하는 게 합리적이죠. 만약에 차지철이었다면은 이제 법원 가가지고 총 들고 야 이 새끼들아 원세훈을 그런 식으로 빅년 매겨 3심에서 또 그 결과 나오면 이 총알이 네 대가리에 안 박힐 것 같아? 이랬을 텐데 그렇죠. 우병우는 법을 아니까 그럼요. 이제 방법을 아는 거야. 방법을 아는 거죠. 묘수를 아는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전원합의체로 넘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 틀림없이 뒤집힐 것이다라고 믿었던 거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수건 사업이 상고법원이기 때문에 예. 그 키는 또 청와대에서 지고 있으니까 예. 이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딱 교감이 되는 거죠. 근데 대법관들은 말이죠. 우리는 뭐 그런 청탁 전혀 상관없이 양심에 따라서 판결했다. 그리고 전원합의체에 넘길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 듣고 김프로는 어떤 반응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두 가지 맥락에서 조금 잘못됐어요. 뭐냐면 전원 합의체로 넘어간 사실로 이제 그걸 우병우가 부탁을 했고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뒤집어졌고 뭐 재판 전체적으로 보면 말씀드린 대로 안 맞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뭔가 좀 꼼수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텐데 발끈해서 바로 그 13명, 대법관 13명이 자기들의 이제 명예가 걸렸다고 생각할 테니 문제 없다 그러면서 해명을 하고 나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일단은 대법관이면 대법관들이 13명이 공동으로 얘기를 할 거면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법원에서 있었던 것만으로도 사과를 먼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네. 국민에 대한 예의예요, 그게. 근데 일단 그거 없이 자기들이 잘했다라고 해명부터 하고 나섰거든요. 그러면 오케이. 그거는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억울한가 싶은 생각이 드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법원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그리고 법관들이 하는 해명들을 들어보면 일단 정치적으로 약간 조금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는 말을 하는데 사람들한테 욕 들어먹을 얘기들을 종종 한단 말이에요. 예. 왜냐면 이분들은 법을 다루는 분들이라 법리적으로만 따져가지고 논리적으로 귀결시키는 결론들을 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듣고 보면 아니 논리적으로는 맞지. 근데 이거를 일반 사람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걸 이해하겠어요? 라고 싶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가끔 보면 저거는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맞는 말인데 국민들은 이해를 못할 거고 그래서 조금 억울한 면이 있겠다 싶은 내용들이 왕왕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게 이제 법리를 다루는 사람들의 숙명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번 건은 보면 전원 합의체로 왜 갔는지 그러면 결국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법원의 내부 기준에 따라서 이게 전원 합의체로 가야만 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사안이니까 그 판단에 따라서 간 거다 하면 그 기준을 공개하면 돼요. 그러면 옹호하거나 두둔하거나 하는 기자들도 일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규로 정해놓은 자기들의 기준이 있으니까 이 사건 자체가 이런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원합의체에 넘겨가지고 한 거다라고 얘기를 소상하게 하면 될 것인데 그렇지.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있었으면 했겠죠. 근데 좀 궁색했다고 보고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사법 처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오, 그래요? 대법관들이? 그럼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에요, 이거는. 그 대법관들이 김진태 무죄를 선고했네요. 그거는 이제 조금 약간 별개로 보셔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한데. 별개로 봐? 대법관이 한 건데. 그래도 그거는 이제 지금처럼 자기들의 정치적인 성향에 맞는 사람들을 다 주요 포스트에 내려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법리를 막 이렇게 틀어가지고 결론을 내려서 선고를 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2심에서 사실은 그게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될 거고요. 그렇게 판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가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판결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되고 그거는 사실 이제 3심으로 넘어가면 법률 적용이 잘 되느냐 잘못되느냐를 따지는 이제 재판이 되기 때문에 법률 시임에서 나온 거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이번 김진태 사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거는 대법관들이 대법원에서 나쁜 판결을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2심 판결이 나쁜데 그 이후에 상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다툴 만한 쟁점이 없었을 걸로 보이고요. 그거는 약간 좀 별개로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거예요. 네. 어떻게 좀 후원을 한번 받아볼까요? 김진태한테 광고를 받을까? 아니, 나 화가 나는 게 춘천지방법원 김명수 지법원장 때 춘천지법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문제가 있다. 선거법 위반이 의심된다라고 해서 의견을 냈는데 검찰이 이걸 뭉개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춘천지법이 법원이 아니다. 선관위 의견이 타당하다. 김진태 재판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재판으로 끌어올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재정신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춘천지법 1심에서 결국에는 유죄가 났죠. 네. 근데 2심, 3심에서 무죄가 났죠. 올라와가지고 처리를 하니까 고등법원에 올라와서 처리를 할 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블랙리스트 소위 말하는 자기들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주요 포스트들에다가 이렇게 그런 성향이 맞는 판사들만 가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치적으로 갖는 의미가 꽤 큰 사건이기 때문에 김진태가 유죄가 확정돼가지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보수 세력이 받는 데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기행을 일삼으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를 펴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렇죠. 저 사람이 원래는 저렇게 선거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데미지가 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정치적인 게 저는 나름대로 많이
가미가 됐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2심에서 그렇게 판결이 나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재판이 좀 정말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려면 판사들이 상부의 외압 이런 거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예. 사실은 그게 다 무너진 상황이었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블랙리스트 건 검찰이 수사할까요? 지금 고발은 돼 있는 상태라 뭐 수사를 하자 그러면 할 수는 있을 텐데 일단 검찰은 뭐 수사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당장. 법원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지켜다 보겠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택을 한 게 추가조사위에서 이제 블랙리스트로 볼 수 있을 만한 문서 제목이 블랙리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냥 판사들의 성향을 뒷조사해가지고 그걸 분류해놓고 그걸 뭐 실행해가지고 뭔가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고 하는 것 그 큰 자체가 지금 블랙리스트라고 우리가 지칭을 한 거니까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뭐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난 사실이고요.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그 내용을 보고 그 안에서 이제 실제로 강제 조사를 못 했거든요. 파일도 760개 정도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데 그걸 비밀번호를 안 알려줘가지고 내용을 보지는 못했고 특히나 5개 정도 문건은 제목 자체로도 이건 엄청날 것 같은, 그러니까 뭐 국제인권법 연구의 뭐 대응 방안 뭐 이런 거는 사실 그냥 제목만 봐도 문제가 있잖아요. 인권법 연구회가 어떤 단체인지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들을 이제 못 떠들어 본 것도 있고 또 컴퓨터를 봐야 되는데 제출 안 해가지고 못 본 것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법원 내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제 수사를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영장에 의해서만 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를 법원이 무슨 권한으로 하느냐 막 이런 이따위 소리를 이제 하면서 그러면 그 얘기를 하려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수사 의뢰하면 돼요. 근데 수사 의뢰는 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덮고 넘어가자는 얘기인 건데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이거를 검찰에다가 갖다가 주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을 수 있으나 그거는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자기들이 자체 감찰을 할 경우에 과연 감찰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은 정도대로 가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객관적으로 보면 그것이 꼭 최선의 해법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가장 최선은 법원 내부에서 의식을 가진 추가조사위에서 비밀번호를 다 넘겨받고 컴퓨터를 제출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조사를 면밀하게 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기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거든요. 이제 협박하는 거지. 야, 너희들이 비밀번호 안 주면, 컴퓨터 안 주면은 검찰에다 깝니다. 검찰에다 넘긴다. 그 줬다는 수가 있어. 이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압박하는 거지. 그 김명수 대법원장의 카드가 지금 그겁니다. 그래서 2차 조사를 하겠다. 이거를 강제 수사로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달라. 이런 이제 시그널인데 그게 가진 함의는 정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면 검찰에다가 넘겨야지. 근데 이거를 대법원장이 한 번 조사하고 그냥 훌렁 갔다가 검찰에다가 주는 거는 조직 전체의 신망을 잃어버리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죽도 밥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빌미를 안 주려고 최대한 지금 행동을 하는 것 같고 이렇게까지 2번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내부 반발 때문에 안 되면 그러면 결단을 하는 시점이 오겠죠. 근데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성정이면 할 수 있다고 보고 지금은 그거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오기 전에 명분을 쌓는 작업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검찰이라는 곳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가 지금 이제 뭐 적폐청산을 열심히 잘 하고는 있죠. 그렇지만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아직은. 그러니까 만약에 강제 수사를 해가지고 법원에 있는 것들을 싹 다 조사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갖고 있으면 이거는 큰 목줄을 쥐는 셈이에요. 그리고 수사가 심지어 그게 다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다 까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수사 결과 발표를 하더라도 남겨둘 거예요,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재판장에서 만난단 말이지. 우리가 카드를 쥐고 있는 판사가 나왔어. 그렇지. 검사가 이제 자기들 뜻대로 이제 유죄를 내고 싶은데 판사가 삐딱해. 그럼 이제 판사한테 슬쩍 이 카드를 우리가 갖고 있을까 없을까 이러면서 압박하는 거고. 왜냐면 그 수사 결과를 전부 다 통보해주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컴퓨터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그 안에 또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이 있었는지를 법원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민낯을 검찰은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검찰의 약점을 잡힌 셈이기 때문에 뭐 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도 뭐에 있어서도 하여튼 그림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꼭 해피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 그렇지. 근데 이제 어떠냐면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좌성하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상황을 만들 거냐? 판사들 그리고 사법부의 자존심이 있지.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좀 까발려가지고 다 좀 합시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새로 출발합시다. 라고 만약에 결심을 하고 그걸 닦아가지고 자체적으로 조사한다면 그 치부는 자기들이 대법원에서 쥐고 조직을 잘 만드는 데 활용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거를 다 치부를 검찰이 쥐고 법원을 흔드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지금 정권이야 그런 거에 상관없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정권이 만약에 바뀌어가지고 뭐 상상하기도 싫습니다만 지난번 정권처럼 말도 안 되는 애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그거 안 가지고 있겠어요? 다 조사받아가지고 청와대가 그러면 법원의 목줄을 쥐는 셈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더 큰 재앙이 올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뭐 협조를 하겠네요. 이런 거를 상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이라면 협조를 할 텐데 하나는 남아있죠. 내부적으로 뭐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당연히 협조를 해가지고 법원에서 조사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꿀릴 게 없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합니다. 해야지. 우리가 해야지. 그걸 어떻게 넘겨줄 거야. 그리고 나중에라도 이게 말이 돼 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거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당사자들은 상관없을걸요. 무조건 반대할걸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저항할 거냐. 그리고 여론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비난을 많이 할 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쓸 수 있는 카드의 개수가 아마 정해질 거고 범위가 정해질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상황을 조금 뭐 한 1, 2주 더 지켜보면서 이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은 제가 이제 우려했던 거는 어떤 거냐면 지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슈 자체가 안 됐잖아요. 언론들이 전혀 다루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데도 얘기해 주는 데가 없이 그냥 몇몇 양심 있는 판사들이 단식도 하고 막 혼자 글도 쓰고 막 이러면서 그냥 지나왔던 사안인데 지금은 사실 그렇진 않아요. 며칠 전에 보니까 PD수첩에서 또 편성을 해가지고 이 내용을 좀 다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언론에서 치부를 다 드러내가지고 막 보도를 하고 알리고 뭐 이런 작업들이 있으면 옛날 같이 막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영철 대법관이 예전에 그러니까 MB 정부 초반에 촛불 집회 그 재판에 개입해가지고 난리가 한번 났는데 그때 사실은 신영철 대법관도 그만뒀어야 맞는 일인데 그냥 스리슬쩍 넘어갔던 게 언론 장악하고 나머지 것들 활용해가지고 그냥 쭉 이렇게 갔던 것 때문에 지나갔던 건데 예. 지금은 대법원장 성향도 그렇지 않고 정부 성향도 그렇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가 뭔가 다시 한번 지금의 상황을 딛고 좀 제대로 올라서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그냥 여유를 가지고 보시는 게 괜찮을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막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걸 어떻게 하냐 조바심이 난다. 좀 알려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이제 문의를 하시는 청취자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은 약간 여유를 가지고 보셔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언론들이 약간 제정신으로 다들 돌아왔기 때문에 KBS도 이제 돌아왔으니까 경중을 따져가지고 보도를 이제는 할 거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들은 막 앞다퉈가지고 취재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예전같이 그렇게 절망적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블랙리스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짧게 조윤선. 그 윤선이 언니가 이제 또 들어가셨어요. 귤도 싫어. 네. 귤이 있는데 귤을 하나 까먹으면서. 조윤선은 2년형. 네, 2년형 받았어요. 담담하게 들어가더만요. 뭐 각오를 했겠죠. 네, 이미 그 청와대 문건이 나왔을 때부터 그리고 1심 때 자기한테 유리한 진술을 해줬던 사람의 진술이 전임자의 진술이 바뀐 거를 봤을 때부터 결심했을 거예요. 본인은 이건 어렵겠다.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그리고 형량이 뭐 직권남용이나 이런 게 이제 아주 센 죄목은 아니기 때문에 한 이 정도 생각했을 거거든요. 그래도 2년은 길어요. 길지. 군대 가는. 정봉주 의원 1년 있었잖아요. 네. 1년 생각하면은 그것도 굉장히 길게 느껴졌거든요. 그럼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했던 거에 비하면 그렇죠. 미쳤던 그리고 그런 블랙리스트 때문에 실제로 생업이나 이런 거에서 피해를 보셨던 사람들의 울분 이런 거를 생각하면 뭐 2년이 긴 것이냐. 2년이 짧네. 네. 한 20년은 가야 되는데. 왜냐면 그것 때문에 밥줄이 끊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뭐 연예인들을 비롯해서. 국가폭력 아닙니까? 국가폭력. 그럼요. 말이 안 되는 국가폭력은 아주 엄히 벌해야 마땅한데.
그래서 어쨌든 이번 재판의 내용을 요약하면 조윤선 유죄가 인정이 돼서 2년 나왔고 김기춘 1심보다 1년 더 나왔고 그래서 4년이 됐고 그리고 가장 큰 의미가 있는 내용은 1심 판결은 그냥 두 사람의 개별 범죄 그리고 김기춘이 맨 위에 있었던 범죄로 블랙리스트를 규정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번 재판은 맨 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가지고 이 두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고 근데 두 사람 다 집행유예 해줄 정도 아니고 좀 엄히 처벌 받아야 된다. 이래서 형량도 올라가고 실형 받고 이렇게 지금 나온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2심 가가지고는 제대로 판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3심에서 엎어지지 않겠지. 이 대법관들, 이 인간들이 갑자기 전원합의체로 넘기자고, 그 씨발 13대 0으로. 김용민이 가가지고 뭐 상고법원으로 바터를 하면 모를까. 그렇게 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조윤선, 김기춘 두 사람은 어쨌든 그래도 1심 때 좀 답답했는데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왔으니까 뭐 하여튼 가서 좀 잘 반성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 조윤선은 2년, 김기춘은 4년. 뭐 수리로 보자면 박근혜는 한 8년 나오겠네. 이 것만. 그 뭐 이제 다른 거 하고 다 합산해가지고 나오게 되니까 뭐 그거는 이제 개별적으로만 놓기는 좀 그렇고요. 이제 범죄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걸 또 합산해가지고 이 형량을 매기는 또 공식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많아요. 이거 말고도 이거는 매우 이제 지엽적인 부분이고. 그 지엽적인데도 지금 뭐 내가 봤을 때 최소 5년은 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우리 김 프로가 봤을 때 현재 스코어. 박근혜는 한 몇 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중형이 불가피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뇌물 뭐 이런 걸로만 쳐도 뭐 15년은 디폴트로 받고 그 이상으로 얼마가 붙을 것이냐를 이제 고민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제 뭐 고령이기도 하고 뭐 대통령이었고 어쩌고 뭐 이런 거를 뭐 아무리 감안해 준다고 하더라도 아니 대통령일수록 그 나쁜 범죄, 권력형 범죄를 했다면 더 중형을 때려야지. 그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그 형량 계산하는 법에 네. 상급공무원 이상 고위공직자인데다가 밑에 사람한테 계속해서 뭐 이렇게 지시하고 시키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형을 더 주도록 가중 처벌하도록 돼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하여튼 많이 받을 거예요. 많이 받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른 사람들의 모든 재판 이런 것들이 착착 진행이 되면서 공모관계가 다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특수활동비 가져다가 뭐 이제 주사 맞으시고 뭐 이런 거 했던 게 개인적으로 착복한 게 많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굉장히 위중한 형이 나올 수 있어서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뭐 연세나 이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나이를 감안하더라도 디폴트로 15년에서 20년 그 정도를 받고 그 이상 갈 거냐 말 거냐를 이제 정할 텐데 그거는 한번 좀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MB 얘기 할 수 없습니다. 야, 이거 뭐 하나만 가지고도 예전에는 30분씩 했던 얘기인데. 그렇죠. 야, 이거 뭐 너무 큰 사건들이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뭐 옛날로 돌아가면 어때요? MB 수사는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정원하고 국방부하고 여론조작 해가지고 대선에 개입했느냐. 그 부분이 하나 있고 이게 맨 처음에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시끌시끌하게 왔던 거고 중간에 다스가 끼어들면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120억이 이제 생겼는데 요거를 누가 만들었던 거냐 뭐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또 갑자기 검찰이 찾아내가지고 이제 막 시끄러워진 게 특수활동비 예. 국정원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누가 어떻게 지시해서 썼느냐 이제 요 문제 세 개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다스 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형 씨가 이 작가 말고 예. 이동형 씨가 소환돼 가지고 이제 조사를 받았으니까 다스 실소유주 관련된 수사는 뭐 수사가 그래도 한 8분 홍산 정도는 넘은 거 아니냐. 검찰이 다스는 MB 거다 이런 확정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그게 이제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실소유주가 누구냐의 문제를 밝히는 건 사실은 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법적으로 보자 그러면 뭐 우리 돼지 엄마도 회사를 만드셨으니까 아시지만 지분 관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돈이 어떻게 흘러들어가서 누가 얼마의 지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거기서 생긴 돈을 그럼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썼느냐, 뭐, 이걸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다스가 처음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문서로 정확하게 남아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뭔가는 없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정황으로 보면 당연히 이명박 전 대통령 걸로 보이는데, 그거를 그러면 법적으로 어떻게 규명해낼 거냐가 이제 핵심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비자금이 사실은 조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상은 씨가 지금은 제일 지분이 많은 걸로 돼 있으니까 이동영 씨도 이건 아버지 거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120억은 누가 빼돌려가지고 왜 쓰려고 한 거냐라고 되면 아버지 거라고 그리고 본인이 주도적으로 했다고 주장을 하는 순간 자기들이 다 덮어 써야 되거든요. 근데 120억 횡령하고 탈세한 걸로 자기들이 처벌을 받는 게 아마 집 하나를 튕겨볼 거예요. 이게 과연 맞는 일이냐. 왜냐면 그게 죄가 굉장히 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그냥 다 뒤집어 써가지고 가져가는 게 맞아? 라는 고민을 이제 하는 시점이 됐겠죠. 그래서 120억 횡령 탈세를 가지고 그리고 또 그 이외에 검찰이 발견한 자금 흐름 이런 거를 가지고 압박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이제 실소유주가 누구고 이거를 누구 지시에 의해서 돈을 횡령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처벌을 좀 적게 받으려면 구도가 지시를 받아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게 돼야 그나마 조금 선처를 받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보자 그러면 다스와 관련한 수사는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국정원 건도 지금 뭐 김희중, 김백준 눈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사람들 이제 술술 부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뭐 원세훈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상득 전 의원 이제 형님도 며칠 전에 쓰러지셨잖아요. 쓰러지셔가지고 중환자실 갔는데 뭐 큰 이상은 없는 걸로 보이고. 우리 재벌들, 뭐 사회 고위층이라는 사람들의 가장 잘 걸리는 병이 통상 이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무슨 뭐 전염병 이런 거에 약하잖아요. 네. 그분들은 꾀병에 굉장히 약하더라고. 참 꾀병을 어떻게 잡을 수 없나? 그러니까 꾀병으로 중환자실 가시는 분들이 지금 이 사이래로 이게 어떻게 다스려지질 않아요. 이 병이. 이상은도 한 2달 전에 강제 입원을 당한 모양이더라고. 그렇지. 뭐 피해갈 게 거기밖에 없으니까요. 나이가 많고 어쩌고 하니까 뭐 방법을 쓸 게 이제 그거밖에 없는데 이제 다 알아요. 너무 많이 썼어. 조금 이제 식상한 수법이기 때문에 그렇지. 조금 신박한 다른 수법을 조금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사람들은 뭐 국민들이 믿어줄 것을 바란다기보다는 좀 시간을 벌 목적이 아니었겠는가. 뭐라도 해야 되니까 하는 거겠죠. 뭐 그래서 지금 이상득 씨도 이제 조사를 받을 텐데 이게 이상득 씨가 조사를 받는 게 나름대로 가지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상득이 그래도 형이잖아요. 그리고 나름 뭐 상황이니 뭐니 뭐 이러면서 물론 MB가 꼭두각시 같이 놀아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뭐 간단치 않은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득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의 파워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상득이 국정원 돈을 갖다 받았었다. 그러면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 그리고 그게 어떤 대가관계에 의해서 뭔가를 부탁하고 오케이 내가 그럼 받아줄게. 그때가 이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와가지고 그 왜 있었잖아요. 국정원 직원들이 그 컴퓨터 훔치다가 막 호텔에서 경찰 신고로 걸려가지고 막 아주 개망신을 당했죠. 그래서 원세훈 그만둬야 된다 막 이런 말이 여권에서도 막 나오던 때라 국정원에서는 이제 잘 좀 다스려 주세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따로 돈 갖다 주면 되니까 국회에서 시끄러운 거 좀 막아주세요 하고 아마 이상득한테 줬을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지금 수사를 하는 건데. 이명박 입장에서는 이상득이 그거를 받았는지 안 했는지 또 이상득이 그걸 받았어도 MB한테 가서 야 내가 돈 받고 국회에 이렇게 무마해줬다고 얘기했겠습니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안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밝혀져가지고 국정원 돈을 받아다가 국회의원들한테 뭐 로비하고 이렇게 무마해주고 이런 걸로 썼다 그러면 본인이 뭔가를 주장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이명박이 주장할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정치 보복이다. 의도를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상득이 돈을 받아가지고 한나라당 당시 사람들하고 이렇게 짜웅하는데 돈을 썼다고 하는 순간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설득력을 잃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MB한테는 나름대로 굉장히 지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별 상관 없죠. 당연히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안 그래도 뭐 하여튼 기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느껴지는 게 없는데 정치보복을 주장해야 되는 정치보복 프레임을 주장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자 그러면 이상득이 받았냐 실제로 돈을 받았느냐 그리고 돈을 받아서 어떻게 썼느냐를 알고 전략을 짜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얘기 잘 안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스텝이 꼬이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김희중, 김백준 때까지만 해도
MB가 건건이 인터뷰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막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근데 김백준이 지나가고 이상득, 이동형 씨, 이상은 씨 이런 사람들이 막 불려 나올 때는 개별적으로 반응을 잘 안 냅니다. 지금부터는 반응을 했다가는 스텝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고 관계자들 통해 가지고 멘트 하나 정도씩 흘러나올 때가 있죠. 느닷없이 압수수색을 하고 뭐 삼족을 멸하려는 것이냐 뭐 이러면서 말을 하는데 원래 압수수색은 느닷없이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압수수색을 통보해주고 하니? 알려주고 하는 압수수색은 무슨 그 압수수색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메시지를 내는 것조차도 정비가 안 될 만큼 지금 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NBA의 지금의 멘탈리티는 멘붕 상태다. 아니 테니스나 보고 계시겠지. 뭐 아주 잘하고 있다.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여튼 본인이 대중적으로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걸 한번 모아보려고 이제 쓰시는 초식이 테니스 칭찬하면서 평창 내가 뭐 유치했어요. 뭐 이런 거 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속도로 보면 올림픽이 지나고 난 다음에 소환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뭐 지난주에는 막 이렇게 속도를 좀 빨리 낼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보통 그런 게 있다네요. 그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통상 한 닷새 전에는 통보를 해준대요. 소환 날짜를. 그래서 이제 뭐 의견 조율도 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대통령한테 질문하는 거가 이제 검찰 내부적으로는 그거를 결재를 맡아가지고 윗사람이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를 하거든요. 특수사에 또 정통한 사람들이 지금 다 뭐 총장, 중앙지검장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주도 면밀하게 플랜을 짜가지고 이제 목표는 그런 것 같아요. 들어오시면 못 가신다. 라는 기조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걸 뭐 방향성을 가지고 한다기보다 엄벙덤벙 불러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면죄부를 주기 위해 가지고 쇼잉하려고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불러서 조사를 할 거면 기소를 해야 되고 기소가 될 거면 유죄가 나와야 된다. 라는 그냥 원래 수사 스타일대로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죠. 8분 능선을 넘었다 하면 그러니까 NBA 유죄를 입증할 그런 단서를 많이 확보했다 이런 얘기군요. 다스와 관련해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스의 뭐 실소유주 논란 관련해서는 이제 지시를 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부사장 불려왔죠. 그리고 사장 있고 전 사장 있고 지금 이제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실소유주로 불리는 MB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 예, 그러니까 거기는 혐의를 얼마나 짱짱하게 증거들을 다 모았느냐와는 별개로 수사에 그냥 1, 2, 3, 4 이렇게 스텝으로 봤을 때 거의 끝 스텝까지 지금 온 거예요. 사장 부르고 나면 이제 MB를 부를 거냐 말 거냐인데 그러니까 그 문제들을 쭉 다 스크린 해가지고 이제 질문지를 만들 것이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른 혐의들도 조사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국정원하고 지금 다스하고 이렇게 두 개만 하더라도 예. 굉장히 많잖아요. 예. 질문을 어떻게 할 거면 지금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부인하면 어떤 걸로 누구의 증언으로 어떤 증거로 이걸 좀 옥조에 매가지고 말을 못하게 만들 것인가 이걸 지금 계속 짜고 있는 상황이라 또 경호 문제도 있을 거고요. 경호팀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고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이렇게 부르기에는 이미 너무 촉박하고요. 그렇다고 올림픽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막 대통령 불려가지고 이거는 전직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이명박이 불려오는 순간 해외 외신에서 또 굉장히 막 시끄럽게 막 난리를 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동계올림픽 하고 있는데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할 리는 없기 때문에 그림이 또 안 좋지. 네. 본인 말대로 평창올림픽을 유치한 대통령을 집어넣는다. 평창올림픽 하고 있는데 막 검찰 수사 받아가지고 구속되고 막 이런 게 나오면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빨리 부를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굳이. 왜냐면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을 그냥 부른다고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르면 구속할지 말지 결정해야 되고 구속하고 나면 20일 이내에 해가지고 넘겨야 되고 기소를 하면 재판이 잡히고 재판이 잡히면 출석해가지고 막 이렇게 계속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여기 땅 시작하면 뭐 짧아야 6개월, 길면 뭐 한 1년 정도 가는 정도의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벤트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언제 시작할 거냐를 너무 빨리 앞당겨가지고 결정할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뭐 설 이후에 올림픽 이후에 부를 가능성이 높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수사는 정말 생문이네요.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있다가
어떤 증거가 어떻게 또 터져나올지 모르는 거라서 매일매일 진행되는 상황을 조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근데 지금은 워낙 뉴스들이 많이 터져나오니까 조금 이렇게 매일 쳐다보시기가 귀찮다 그러면 토요일에 한 번씩 들으세요.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토요일에 한 번씩만 들으면 안 되지. 김용민 브리핑을. 그래요? 매일 들어야지. 매일. 토요일에 한 번만 들어도 돼요. 자, 하여간 지금 이명박 수사는 8분 능선을 넘었다라는 전망이고. 다스 관련해서만. 다스 실소유주 관련해서만. 특활비나 이런 것들은 진척이 없습니까? 이건 계속 진행 중이죠. 그건 한참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수사는 계속 뻗어나갈 것이고 다스 실소유주 관련해서는 부를 사람들을 다 불렀다 이제. 예. 사장만 남았으니까 뭐 그렇다 그러면 8분 능선 정도 온 거 아니냐 봐도 무관한 거죠. MB가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행사하겠죠. 뭐 진술 거부하고 묵비권 행사하고 그럴 거예요. 논리적으로 뭘 따져가지고 자기한테 득이 될 게 없거든요. 지금 또 정치보복 프레임을 들이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쏠려가지고 정권의 개가 된 검찰에 얘기할 수 없다. 나는 재판 가서 얘기하겠다. 이러면서 또 진술 거부하시고 뭐 이런 거 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할렘가에서 또 녹음을 했는데 우리 MB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보고요. 대법관들 이들의 과거 앞서서 얘기하지 못했지만은 대법관들의 비위가 사실로 드러난다. 개별 대법관에게 말하자면 양승태가 오다를 내렸고 그 오다에 오케이 했고 그렇게 해서 함께 부역했다. 그러면 이 대법관들도 옷 벗어야 되겠죠? 뭐 정치적으로 그럴 텐데 뭐 사법 처리가 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정치적으로 옷을 벗거나 뭐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대법관들이 막 물러나는 모양새로 벌집을 만들기 전에 적당한 선에서 정리하면서 그래도 최대한 성의를 좀 보이자라는 수를 어떻게 만들 건가를 두고 지금 한참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김프로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